최근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 바다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필리핀 해경이 중국이 설치한 부표식 장애물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양측 해군이 물리력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필리핀이 도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도 예전과 다르게 중국이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든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왜 부표 장벽 하나를 두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일단 원인 제공은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시끄러운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옌다오 부근에 부표 장벽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바다의 어선들의 접근을 막는다며 부표 장벽을 설치해 바다 위에 만리장성을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리핀 어선들이 들어와서 고기잡이를 못하도록 바다에 방어벽을 두른 것인데요. 그러자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해안경비 때에 중국이 만든 부표 장벽을 철거하도록 지시했고, 장벽 철거 이후 필리핀 어민들이 하루 만에 164ti가량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물에 막히면 그만큼 우리 어민들이 잃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스카버러 암초 주변은 필리핀의 영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정면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언을 자제하던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과 관련한 입장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자국의 군사 구조물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동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필리핀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필리핀이 이처럼 물리력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대중국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즉각 필리핀 당국의 부표 장벽 철거에 대해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선박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에 따라 동남아 국가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이러한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필리핀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다소 황당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국 해경이 직접 부표 장벽을 철거했으며 필리핀이 부표 장벽을 철거했다는 것은 날조된 자작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 소속 공무선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불법 침입해 도발했고,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공무선이 부표 장벽을 들이받으려 한 것에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부표 장벽을 철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자 자신들이 직접 장벽을 철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진실은 금방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필리핀 해경선이 도착하자 중국 해경선은 15차례 무선으로 검문 메시지를 보내며 필리핀 측이 국제법과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다가 필리핀 선박에 언론사 취재진이 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다른 곳으로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필리핀 해경이 성명과 함께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세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부표식 장벽을 설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두고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동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40년째 남중국해 자원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자체 개발한 수중 탐사 장비로 남중국해에서 초심의 자원과 지진 탐지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는 중국해양석유그룹 CNOOC 이 자체 개발한 심해 탐사 장비 하이징을 활용해 남중국해 해수면 3000m 아래 초심해에 대한 종합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징은 각각 8km가 넘는 10개의 탐지 케이블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비로 지구물리 탐사선 하이양 CEO 722견이랍니다. 중국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해당 지역 해저 지질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속내는 사실 지질 지도에 있는 게 아니라 심해에 있을 법한 대규모 석유 및 가스전을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에서 새로 발견된 101개의 유전 가스전 가운데 67%가 심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추출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야말로 풍부한 어족 자원은 물론 석유 등 각종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하이징이 3000m 해저에서 작동하면 수만 m 깊이의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물까지 정확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광둥성 주하이의 남쪽에서 약 500km 떨어진 심해에서 한 달이나 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각국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남중국해를 헤집고 다니는 중국의 탐사선들은 하이난성 잉거하이와 충둥난, 광둥성 주장커우 등 남중국해 3개 심해 분지에 8천억 m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중국해양석유그룹 CNOOC는 남중국해 동쪽에서 최대 수심 1480m 깊이의 가스전 리완 3일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해 자원전쟁에서 뜬금없이 한국이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집념의 8년을 하루같이 노력한 끝에 결국 잭팟이 터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03 광구 내 루펑 엘프 12-3 유전에서 최근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루펑 12-3광구 유전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약 1076만 배럴.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광구를 처음 찾은 것부터 SK였습니다. 해저 탐사부터 개발, 결국 원유 생산까지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해낸 것입니다. 루펑 12-3광구는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졌으며 약 44제곱킬로미터 규모,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도 가능하며 필요시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어 한국의 원유 확보 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SK어스온은 이 광구를 개발하기 위해 2015년 중국해양석유그룹과 관권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광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조사, 물리탐사 등 기초탐사 작업을 통해 2018년 탐사정 시추에서 원유를 찾아냈고 생산 준비를 위한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 등 개발을 거쳐 8년 만에 감격적으로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것인데요. SK그룹은 이번 유전 개발 성공으로 무자원 산유국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서온 SK그룹이 독자적인 운영권 탐사 사업에서 원유를 발견하고 개발 생산까지 이어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SK어스온의 이번 성공은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내년부터는 이 루펑 12-3 광구에서 하루 최대 29,5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것은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 이상입니다. SK어스온은 이 루펑 광구에서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전망이며 업계에서는 SK어스온이 물과 2년 안에 광구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인 유전 개발 사업에서 SK어스온이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인데요. 현재 국내 정유사 대부분은 글로벌 정유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 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쉐브론이라는 글로벌 정유사가 지난해 석유 시추 등 자원 개발을 통해 거둬들인 순이익이 전체의 85%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SK어스온의 이번 유전 개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SK어스온은 이미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4개 액화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10개 광구의 생산량은 하루 52,000배럴에 달합니다. 동남아 국가들과 사사건건 분쟁을 일으키며 민심을 잃고 있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분쟁도 없이 이처럼 기술력과 집념으로 자원 확보에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 그중 석유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국가만이 누리는 선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석유가 생산된다는 이유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통에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는 늘 외교 역량을 발휘해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었죠.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 즉 산유국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60년 전 보고서 하나에 현재까지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경북 포항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째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는 옛 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으나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기만 했죠. 불이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의뢰해 불길을 조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였죠. 그러니까 포항 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고로 생각됐던 이 불길은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고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의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쇠기둥을 받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등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천연가스가 줄줄 새어나오는 걸 보면 한국은 자원빈국 또는 자원불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포항 구룡포 앞바다 60km 밖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페트롤리움은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공존하기 마련이라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은 물론 수분, 가스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보일러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간 한국은 길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조금은 아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틀은 박탈당했습니다. 왜냐면 2004년 7월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동해가스전 덕분입니다. 동해가스전의 역사는 곧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에 소재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 동해에서 수차례에 걸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석유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지만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 시추 개발했습니다. 결코 선진국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 평가,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에 자리한 동해가스전은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할 때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1년 전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스전일까요? 제7광구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매장된 곳은 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동해가스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실 동해가스전의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새 발이 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670억 달러 약 80조 원로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동해가스전에서 17년간 약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때문에 지질과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탐사와 시추가 필요하다고 임모아 주장해왔는데 결국 동해가스전 옆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어구조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울릉분지 육관구 심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양만 원유로 환산했을 경우 7억 배럴입니다. 동해가스전의 15배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진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자원을 품고 있길 바란다는 뜻이었는데 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자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추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이상 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상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아웃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 고압대를 만났다고 해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의 액체나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윤활제로 사용되는 이수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블로아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분출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 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딥워터 허라이즌 사고도 이상 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일단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중단하고 차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달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대륙붕이 많다 보니 주변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조물이 선장의 눈에 띄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이는 전형적인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습니다. 시설물에는 더카니 하이 아일랜드 7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물은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불법인 구조물입니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중첩된 관계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해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인데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UN 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자신의 영토처럼 관리함으로 어업활동을 포함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자원개발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교집합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에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조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해두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깨고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알박기하듯 세워둔 이 구조물을 발견한 무궁화호는 즉각 이를 정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석유 시추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4년 제2광구 지역에서 유전 탐사 활동을 벌였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은 탐사 결과 보고서에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 규모에 달한다고 써 충격을 안겼는데요. 1973년에는 한국이 제2광구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지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한국에게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던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일 열린 추계자원연합학술대회에서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통적 석유개발뿐만 아니라 CCS, 암모니아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CCS 기술이 동해가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소 중립 넷 제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지구 지키기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저장고에 가두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요. 그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그린피스는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는 해양에 있다. 해양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년간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 해양으로 흡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며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대기 내 탄소량의 50배 이상, 지표상의 초목, 토양, 이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무려 10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서 바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심해의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해 깊은 곳에 흙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공간, 즉 유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만약 실수로 조금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이겨내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수면으로 떠오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생긴 빈 공간에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번패 국가가 되기도 했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 리서치앤드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CCS 시장 규모는 2020년 41억 달러에서 2026년 94억 달러 11조 5천억 원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의 탄소를 활용하는 CCUS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지구 IEA의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2019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0억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26억 1천만 톤이 CCUS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12만 5천 원으로 책정했을 때 CCUS 시장 규모는 최대 326조 원에 달하는데, 동해가스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리더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의 공식적인 명칭은 황해입니다. 지도에도 그렇고 공문서상에서도 황해라고 표기되곤 하는데요. 황해의 어원을 알고 나면 살짝 찝찝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중국의 황하강에서 흘러나오는 막대한 양의 흙탕물이 바다를 탁하게 만들어 황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의 서쪽 바다라는 서해라는 명칭보다는 황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중국은 황해라 부른다고 정말 서해가 자기들 바다인 줄 아나 봅니다. 현재 중국군은 서해 인근에 군함 수십 척을 배치하고 실사격 훈련을 벌여대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영해화하기 위한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활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우리 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의용해 소국인 한국이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비웃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 군이 기밀리에 진행된 작전 내용을 발표하자 바다 위에 있던 중국군이 기겁을 하고 펄쩍 뛰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초로 곤수원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중국 군함이 서해상으로 진출하기 일주일 전부터 실전 투입되어 바다 밑에서 잠복하고 있었다고 우리 군이 발표한 것입니다. 서해를 넘보는 중국군을 벌벌 떨게 할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해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만 해역을 포위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슬금슬금 북상하더니 이제는 서해 앞바다까지 군함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15일부터 21일까지 서해와 바레만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항행금지 수역을 선포하며 서해와 바레만 일대에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중국의 군함들이 배치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포를 쏴대고 있는데요. 한국 본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서해를 침범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항행금지 수역으로 설정한 구역은 과거 중국 해군이 멋대로 작전구역으로 선포한 동경 124도선이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 동경 124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상당 부분 침범해오며 중국군이 한국에서 10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다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013년 당시 중국 해군사령관 우성리가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중국이 서해 바다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바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최윤희 총장은 해당 지역은 중국 영해가 아닌 국제법상 공해로 누구도 해상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124도 선을 넘어 우회해오는 북한의 간첩 침투 작전을 막기 위해선 우리 군의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동경 124도선 부근의 군사활동을 늘려오고 있었는데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그동안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으로 건조되었던 장보고급, 손원 1급과 다르게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순수한 국산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안창호급 개발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8번째 나라가 되었죠. 도산안창호함은 기존 1,800톤급이던 손원이람에 비해 규모가 2배 정도 커졌고 디젤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공기불필요 추진 시스템 AIP로 리튬 전지를 도입하여 기존 납축 전지보다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제레 잠수함은 자망 상태에서 디젤 엔진을 작동시키는 게 불가능했었기에 수중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충전한 전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때문에 디젤 엔진을 돌려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부상하여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AIP 기술이 개발되며 수중에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 없이 동력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져 자망 시간이 이전 대비 3배 넘게 늘어나게 되며 잠수함의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근래 건조되는 재래식 잠수함에는 AIP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AIP는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틀어서 지칭했기에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의 AIP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해왔습니다. 독일의 214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손원 1급에는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해내기에 매우 조용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산안창호함에는 이보다 한층 발전된 리튬 전지가 도입되었는데요. 기존 납축전지 대비 3배의 전기 저장량과 높은 출력을 선보여 자망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20노트 이상의 고속 항행에서 항속거리도 기존 대비 6배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스 배출 위험이 없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도 필요하지 않아 수면과 유지보수 편의성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일본의 소류급, 타이게이급 등의 잠수함에도 채용되어 가장 유망한 차세대 잠수함 AIP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는 기존 전지에 비해 부피 대비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기존 전지처럼 잠수함 하부 밸러스트로 사용할 수 없어 설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리튬 전지가 침수될 경우 리튬이 물과 반응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침수될 시에도 폭발할 위험이 낮은 새로운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리튬 전지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의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에 도산안창호함에 이어 제작될 잠수함의 자망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대 잠수함과 비교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도산한창호함이지만 중국, 일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서 이 잠수함에 경악한 이유는 바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뿐으로 하나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들이었죠. 그런데 2015년 난데없이 북한에서 SLBM 기술 개발에 성공해 시연 발사도 마쳤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제대로 된 SLBM을 만들어낼 기술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만들었다고 선언한 이상 우리 군도 뒤처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역시 2017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단 4년 만인 2021년에 한국형 SLBM 현무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5일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던 도산한창호함에서 현무4의 첫 시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SLBM은 수중에서 수직 발사관으로 발사된 게 아닌 잠수함의 함교 혹은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지 제대로 된 SLBM을 만든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군의 SLBM은 높은 정확도를 선보였으나 북한의 SLBM은 시연 발사는 여러 번 했어도 미사일의 탄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아 그 성능이 심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에서는 장청화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논평을 쓰며 한국의 시연 발사 성공을 걸음마 단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거기에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글이 북한 매체에 기고되어 한국의 신형 집수함 개발과 SLBM 발사를 얻덕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남조선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 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의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우리가 북한에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를 내든 말든 SLBM이 완성되며 도산한창호함은 실전 배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도산한창호함이 실전 배치될지 각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아무도 모르게 안창호함에 SLBM을 싣고 실전 배치를 완료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군은 발밑에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 세상인 양 설쳐댄 것이었죠. 항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잠수함이 발밑에서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알아채지 못한 중국 해군의 역량 부족이 다시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호함의 출진으로 우리 바다를 지킬 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화력 덕후라는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대함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M14 하이마스는 기존 미군이 운용하던 M270 MRL3를 경량화한 버전으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기동성을 확보해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가며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걸량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투사할 수 있으면서 기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이마스와 같은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전 속도가 M270보다 100초나 빠른 우수한 다연장 로켓으로 성능을 인정받아 아랍에미리트에 9천억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200km에 달하는 반면에 천무의 사정거리는 80km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사거리를 200에서 400km로 늘리는 천무 3분의 2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400mm와 600mm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현재 미군에서는 하이마스에 탑재될 예정인 차세대 지대지 미사일 PRSM에 대함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같은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천무 2에도 유도 장비를 탑재하여 PRSM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우리 군은 더욱 단단하게 방비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육해공의 연계를 통한 물샐 틈 없는 강철의 방패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막강한 화력을 기반으로 누구도 우리의 바다를 넘볼 수 없게 되리라 기대해봅니다.